그러면 이제 내년에 그런 충격이 만약에 왔어요. 침체가 됐어. 네. 그러면 그때까지 현금을 계속 모았던 사람들은 그 다음 액션을 어떤 식으로 취하는 게 좋을까요? 아, 네. 그거 한번 답변 드려보면요. 이제 주가 같은 경우는 네. 보통 이제 심리지표라고 다들 알고 계시듯이 한 6개월 정도 빠르게는 선행합니다. 네. 네. 그리고 늦어도 한 3개월 전에 선행하죠. 그러면 미국 기준금리 고점을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짐작하고 있잖아요. 그게 FMC 결과를 막 방송 보고 하는 이유가, CNN 방송 보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네. FMC 결과 23년 중반까지는 고점을 향해 금리를 인상하겠다. 그러면 금리 인상의 고점 형성 구간이 23년 뭐 6월 언저리겠구나. 물론 또 물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긴축 행보가 달라질 겁니다. 네. 그래서 물가 지표를 봐야 되는데 예. 지금으로서 연준의 판단은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23년 6월까지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라고 가정하면 그럼 그로부터 6개월 전까지는 주식시장은 하방 압력을 받고 한다.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네. 실물 경제 충격하고 주식시장은 다른 거예요. 예. 주식시장 충격이 먼저 온 거, 지금 와 있는 거고요. 이 충격은 계속 돼 있는 거고 실물 경제 충격은 23년부터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또 다시 주가에 하방 압력을 줄 수도 있죠. 실적마저 나빠지는 네. 그런 게 올 수 있겠죠. 아까 설명드렸죠. 아까 네. 소비자들의 그런 행동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포트폴리오라는 관점에서는 22년 말 혹은 23년 초 정도에 또 주식 보유 비중을 늘려나갈 시점이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도 되는 시점이 오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안 오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주식 투자를 이제 뭐 이렇게 샀다 팔았다는 그런 거를 좀 안 좋아하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께 많은 분들께 추천을 드린다면 저는 그래서 ETF예요. 그러니까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이에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께 좀 강조하고 싶어요. 물론 전쟁의 종식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전쟁의 종식이 있다. 22년 하반기에. 그러면 일시적으로 역시 이것을 보유한 투자자들의 성향에 따라서 돈이 움직이기 때문에 네. 원자재 가격이 일시적인 급락이 있을 겁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원자재 가격이 중국이 2001년에 그 WTO 가입하면서 네. 그때부터 정말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었거든요. 네. 중국이 다 빨아들인 거예요, 원자재를. 철, 비철금속, 에너지 뭐 다. 그러니까 중국이 뭐 20% 가까이 성장하니까. 세계의 공장이니까 네. 다 빨아들였던 거예요. 그게 슈퍼 사이클에 해당되는데요. 근데 위기 이후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조정된 적이 있어요. 근데 역시 전쟁이 종식이 되면 일시적인 조정이 있습니다. 유가가 됐든 아니면 뭐 다른 원자재 가격이 됐든 뭐 식료품 원자재 가격이 됐든. 근데 그 조정 이후에 좀 장기를 보면 저는 그래서 만약에 하신다면 식료품 원자재를 강조하고 싶어요. 식료품 원자재에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하셨으면 좋겠다. 네. 이제 식료품 기업 종목이 아니라 식료품 원자재 이거 둘이 반대입니다. 반대. 네, 전혀 반대예요. 식료품 가격이 치솟으면 이 ETF는 오르지만 식료품을 제조하는 제조사는 비용만 오르는 거죠. 그쵸.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반대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식료품 원자재, 그러니까 곡물이에요. 네. 밀, 옥수수, 대두 같은 거. 네. 이런 식료품 원자재 가격에 추종하는 ETF 이런 네. 것들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책에 읽어보니까 저희는 뭐 옥수수 이러면은 그냥 옥수수를 뭐 사료로 먹거나 아니면 우리가 먹거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바이오 뭐 오일로도 쓴다 이렇게까지 보니까 되게 환경은 어려워지는데 또 그걸 활용할 일은 또 더 많아지고 정말 자세히. 그래서 더 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겠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료품 원자재를 지금 말씀 나누는 건데 이게 지금 역사상 고점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역사 이래 인류 이래 고점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고점을 찍게 된 배경을 봐야죠. 그 이유가 뭔지. 그럼 그 이유가 아까 삼성전자가 떨어졌다면 그 이유를 봐야죠. 기업 네.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식료품 원자재 가격이 오른 그 이유가 한 축약하면 5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게. 네. 이게 탄소 중립 노력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경유를 넣으시면 경유의 3.5%가 이미 바이오 에너지가 혼합되어 있어요. 그 혼합 의무 비율이 3.5% 의무 준수해야 되는 주유소 기업이 준수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경유 넣고 있다면 나는 바이오 에너지를 이미 쓰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은데 그 혼합 의무 비율을 계속 상향 조정할 계획이에요.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런데 이 바이오 에너지를 어떻게 만드냐면 바이오 에탄올이나 바이오 디젤이 옥수수, 대두, 콩 그리고 파뮤 이런 거 가지고 만들어요. 네. 실제 그게 또 신사업이 되다 보니까 GS 칼텍스랑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올해 들어 그 바이오 에너지 사업에 뛰어듭니다. 그렇게 뛰어드는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많아져요. 그만큼 뭐가 됩니까? 곡물 수요가 늘겠죠. 늘겠죠. 예. 근데 하물며 곡물 공급은 줄었었어요. 예. 그 곡물 공급이 줄은 게 바로 이상기후예요. 메뚜기 때, 라니냐 이런 거. 네. 근데 특히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런 남미 지역 같은 경우 우리나라랑 다른 우리나라는 모내기 할 때 손으로 심는 게 좋잖아요. 군대 저도 군대 있을 때 한번 모내기 하러 몇 번 예. 가서 그 뭐라고 하죠? 대민지원? 대민지원 나갔었는데 예. 손으로 심습니다. 근데 여기는요 그 LS 트랙터 같은 이런 기업이 수출을 많이 하는데 농기계 예. 트랙터 한번 나가면요 다음 날 돌아와요. 조금 농담 못해서 그만큼 광활한 농지예요. 네. 그런 지역에 메뚜기 떼가 출범했어요. 그래서 곡물 공급이 줄었어요. 예, 예. 이게 일시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상 기후가 어떨 것 같으세요 앞으로도? 많이 계속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되지 않을까. 계속될 것 네, 같죠. 네. 단기간 안에는 적어도 이상 기후가 예, 예. 있을 것 같죠.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대하듯이 FAO 세계 식량 기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량 공급을 부족하게 만드는 요인은 적어도 단기간 동안은 가중되면 가중됐지 해소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역시 가격을 급등시키는 요인이 되겠죠. 그 중에 이제 더 드릴 말씀은 많은데 한 가지가 바로 러시아 전쟁인데요. 네. 특히 러시아도 우리 주목을 해봐야 되지만 우크라이나 국기를 보시면 굉장히 좋아요. 국기가 밑에가 미국의? 예, 그 황금색이죠. 황금색이죠. 위에가 하늘색. 하늘색이고. 예. 곡물 곡창지대. 곡창지대. 네, 저 아하. 세계적인 곡창지대 중에 하나입니다. 우크라이나도 못지않아. 그 1위 세계 1위 생산량이 있는 품목이 해바라기씨유예요. 우크라이나가. 예. 그거 외에도 밀, 콩, 옥수수 뭐 이런 것들이 한 5위, 6위, 7위 요 정도 돼요. 세계에서. 그만큼 곡창지대인데 지금 FAO에서 지난달 보고서로 보면 35% 경작지가 훼손됐습니다. 안타깝습니다만 이 경작지가 복구되는 데는 한 2년여 정도가 걸린대요. 아이고. 그쪽 전문가분들이 그러세요. 그러니까 지금 곡물 공급을 부족하게 만드는 요인이지만 전쟁은 이건 단기간 안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지금 곡물 가격을 역사상 고점으로 치솟게 만든 그 배경이 되는 요인들이 23년까지도 계속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식료품 원자재를 추정하는 그런 ETF 상품 같은 것들을 투자하시는 것은 이른바 식량 전쟁의 시대잖아요. 근데 하물며 이참에 그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그 파뮤 수출 차단했었잖아요. 네. 네. 파뮤 위리 생산국이에요. 그래서 1위 식용유 수출국이에요. 더 사야 되나 했었어요. 근데 또 인도가 밀 수출을 차단했어요. 말레이시아가 닭고기 수출을 차단했습니다. 뭐 먹고 살아? 그 얘네들은 예. 왜 차단했냐면 자국 물가를 잡기 위한 거예요. 자국 물가를 잡기 위한 식료품 보호무역주의의 시대인 거예요, 지금. 네, 네. 그럼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나라들은 더 부족하잖아요. 예.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곡물 수입국 7위국이에요.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네. 근데 그런 나라 입장에서는 더 자꾸 닫으니까 그걸 더 확보하기 위해서 불안해지죠. 가격은 급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량 보호무역 조치는 또 다른 보호무역 조치를 만들기 때문에 또 없는 국가들은 확보하려고 노력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게 식량 전쟁의 시대인 거고요. 저는 조금 안타깝게도 이런 고물가 식료품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요인은요. 22년 하반기에 정말
왜 식량 전쟁 시대라고 하는지 이슈들이 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등장도 안 한 거예요. 바라진 않지만 예. 우리나라가 식량 안보 지수로 32위 정도 되는데 예. 200 한 2, 30여 개 국가 중에서 그 정도입니다만 근데 정말 200위 한 150위 미만의 식량 안보 문제가 심각한 그런 나라들은 식료품 원자재 가격 이렇게 치솟고 보호무역 조치하고 그러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하나의 방향인 거죠. 그런 것들을 예측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지금도 사실은 이렇게 제가 서두에 잠깐 리뷰하면서 외식 가격이 너무 올랐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그 실질적인 실물 경제의 영향은 아직 좀 덜 온 느낌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그리고 내년으로 갈수록 더 심화된다고 하면 지금보다 더 식료품 가격이 오를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냥 사이클로 봐도 예. 원자재 가격이 상승 먼저 하고 그다음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 그럼 수입 물가 상승. 네. 수입 물가 상승하면 생산자 물가 상승. 네. 그게 결국 소비자 물가 상승을 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우리나라 5.4%라는 그 물가 상승률 지표는 그마저 5월달 물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달에 발표하니까.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금 체감하는 6월달 물가 상승률은 7월이 돼야 발표가 돼요. 네. 그러니까 아직 그게 반영이 다 안 된 숫자일 가능성이 높고요. 첫 번째. 근데 이제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물가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실질 소득이 줄어든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명목 소득은 늘고 있어 다행히. 근데 실질 소득이 줄어요. 네. 다시 말하면 100만 원, 100만 원 똑같지만 100만 원 주고 살 수 있는 물건의 수는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굶어 네. 죽는 거죠. 이 네, 부종에. 네. 지금 그런 실질 소득가의 차이가 한 20만 원 정도 벌어졌어요. 올해. 오랫동안. 예. 20년 1분기부터 지금까지 20만 원 정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차이. 이거는 굉장한 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 벌다가 또 100만 원 버는 사람은 80만 원 버는 느낌인 거죠. 느낌은 네. 이게 실질 소득이 준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런 걸로 더 실감하실 거고 더 힘든 거는 이 자영업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코로나19 충격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름 지금 엄청 좋은 때를 보내고 계십니다. 위드 코로나 하면서 24시간 사업하시면서. 네. 근데 지금 식료품 원자재 가격이 치솟아서 네. 수익성이 떨어져요. 매출이 늘어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고요. 그러자니 메뉴판 가격 올리면 손님 줄까봐 네. 걱정하는.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실물 경제에 주는 충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되게 너무 악순환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지금 실질적으로 내가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 이제 쓸 수 있는 구매력이 되게 약화되고 있는 거고 그러면 그런 상황으로 올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소비를 또 안 할 거잖아요. 네. 또 네. 저축을 또 하는 그런 상황으로 금리가 올라가고 네. 있고 그럼 자영업자들은 안 그래도 네. 힘들었다가 이제 좀 살만해졌는데 네. 또 힘들어지고 네. 그럼 그분들 중에 또 무너지는 분들 생길 거고 네네. 그럼 이게 되게 악순환으로 접어드는 거 아닌가. 그게 일종의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리가 체감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근데 그러다 보면 물가가 잡히죠. 그러다 보면 왜냐하면 그만큼 수요가 줄어드니까. 예, 그러겠죠. 그래서 23년에는 물가가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런 힘든 시기를 보내고 네. 나서요. 네, 그러니까 또 수요가 줄어드는 거예요.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라 수요가 부족해지는. 계속 경기가 출렁출렁하면서 왔다 갔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 이 예. 물가 상승률에 계속 주목하는데 물가 상승률을 계산하는 이 통계청에서 그것을 추정하는 그 방법이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물건의 가격을 지금 가격이 100원이면 전년 동월 가격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것을 460여 가지 품목을 예, 가중 평균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만약에 자 보세요. 100원, 200원, 100% 올랐죠. 네, 그리고 또 300원 올랐어요. 네, 100% 아니죠. 50%. 50%죠. 네.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죠. 예. 이게 기저효과죠. 그러니까 22년에 이렇게 급등했으면 이게 100원 상승한 만큼 예를 들어서 200원 상승하지 않는 한 그 네. 정도 고물가 상승률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통계적으로.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이게 뭐가 중요하냐는데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예.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결국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건데 경기 충격이 왔었고
경기 충격 잡자고 금리 인하했었죠. 근데 그게 물가 상승을 만들었죠. 근데 또 물가 잡자고 금리 인상하는 거죠. 또 물가 잡자고 금리 인상하다 보니까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경기 회복을 좀 놔두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판단이니까 예. 말 그대로 경기 침체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죠.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또 그러다 보면 또 좋은 날 오고 그렇게 네. 된다는 말씀이시니까. 네. 진짜 사이클을 보는 눈이 생기면 네. 네, 다음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책에 네. 2022년 하반기 한국 경제 전망과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도 들어있거든요. 네. 네. 이 부분은 책에서 네, 저희가 다 확인해 말씀드릴 수는 보시면 없으니까. 네,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 부동산 이렇게 되겠구나. 네, 이렇게 생각도 하고 또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까 네. 또 좀 예상해 볼 수 네,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좀 기억에 남는 대목은 왜 이렇게 금리 올라가고 하면 늘상 나오는 주제가 가계부채 터진다. 이런 주제로 항상 언론에서 또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게 과연 진실인가?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도 여기서 되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그것도 아마 좀 보시면 휘둘리지 않는 네. 자기만의 좀 의견이 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계부채 문제 없다고 하면요. 네. 악플 많이 달립니다. 그러니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힘들어서. 그게 아니라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만 했으니까 이건 터진다는 식으로 언론이 계속 인식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독자분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그 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기대했던 나는 내 나쁘게 말하면 그게 편견인데 가계부채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가계부채 문제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가계부채 총량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네? 네. 2,000조의 문제가 아니라 100조의 문제가 있다고 그러네? 내 상식하고는 다른 애라고 하면서 안 받으려고 하세요. 네. 그러면 악플이 달려요. 안타깝습니다, 그것도. 네. 네. 근데 뭐 그거에 대한 설명을 되게 충실하게 해주고 있기 아, 때문에 네, 한번 네. 읽어보시면 아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네. 라고 좀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네. 너무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아, 네. 네, 오늘 거의 뭐 2시간 가까이 와. 네, 좀 말씀 들어봤는데 되게 좀 불안한 시국이고 혼란한 시국에 좀 많은 길잡이가 되는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 또 어떤 책이 또 나올지 모르겠지만 또 한번 모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러주십시오. 네. 네, 오늘 너무 다음에는 감사합니다. 팽창의 시대로. 네, 이제 완화의 시대 뭐 이렇게 또 다음에 후속작 나오면 네. 또 그때 말씀 들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